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강지수의 폐부를 깊숙이 찔렀다. 그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창백하게 누워있는 동생 지역을 바라보며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간신히 이어지는 동생의 숨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시간은 모래시계처럼 무심하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바로 어제 담당 교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말을 내뱉었다. 이식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당장 수술비 전액이 입금되지 않으면 다음 대기자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병원 규정이라 어쩔 수 없어요. 강지수 씨. 그가 제시한 금액은 지수가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거액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한때 피아노 건반 위를 날아다니던 섬세한 예술가의 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굳은 살이 박이고 거칠어져 있었다. 전도 유망한 피아니스트라는 칭호는 이미 오래전에 사치가 되었다. 동생의 병이 발병한 순간 그녀는 주저없이 자신의 꿈과 함께 아끼던 그랜드 피아노를 팔아치웠다. 지난 며칠간 그녀는 지옥을 경험했다. 은행 대출 문턱은 하늘처럼 높았고 사채업자들은 그녀의 절박함을 비웃으며 비현실적인 이자만을 요구했다. 과거 인연이 있던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돈을 빌리려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거절과 동정, 어린 시선뿐이었다. 세상은 그녀와 동생, 단둘만을 벼랑 끝으로 매몰차게 밀어붙였다. 모든 희망이 재가 되어 사라지려 할 때 한 남자의 이름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유진그룹의 총수 권태아. 언론에서 그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돈으로 사는 악마로 묘사되었다. 그는 지수가 속한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저 높은 곳에 군림하는 존재였다. 그에게 접근한다는 것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내던지는 행위임을 알았다. 하지만 지역의 희미한 숨소리를 떠올리자 자존심 따위는 먼지처럼 하찮게 느껴졌다.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설령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야 한다 해도 동생만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터였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초췌한 모습으로 여의도에 우뚝 솟은 유진그룹 본사 빌딩 앞에 섰다. 하늘을 찌를 듯한 유리와 강철의 성체는 그녀의 비참한 처지를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고요한 공기가 그녀를 압도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상아를 훑어보며 차갑게 물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지수는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답했다. 권태아 회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주 급한 용무입니다. 직원은 코웃음을 쳤다. 회장님은 예약 없이는 아무나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돌아가세요. 하지만 지수는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데스크 앞으로 바싹 다가서며 절박하게 외쳤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이건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요. 그녀의 고성의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소란이 커지려던 찰나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실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말했다. 따라오시죠. 회장님께서 5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지수는 얼떨결에 그를 따라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숫자가 숨 가쁘게 올라가는 동안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최고층에 도착하자 거대한 원목문이 그녀를 맞이했다. 비서실장이 문을 열어주며 고갯짓을 했다. 사무실은 거대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서울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방 안은 값비싼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이상하리만치 차갑고 인간적인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 거대한 책상 뒤에 권태아가 앉아 있었다. 그는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였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 그리고 날카로운 콧날과 굳게 닫힌 입술. 그는 마치 대리석으로 조각된 조각상처럼 차갑고 비인간적인 아우라를 풍겼다. 지수는 숨이 막히는 듯한 위압감에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칠 뻔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서류에서 눈을 들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 같았다. 그 눈은 지수의 초라한 행색을 훑었지만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마치 흥미로운 물건을 감정하듯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5분이라고 들었다. 용건이 뭐지? 그의 목소리는 사무실의 온도보다 더 차가웠다. 지수는 입술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꼈다. 연습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엉켜버렸다. 그녀는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마지막 남은 이성을 붙잡고 입을 열었다. 제 동생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장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오늘을 넘기기 힘듭니다. 권태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유진그룹은 자선단체가 아니다. 내가 왜 당신의 사정을 들어줘야 하지?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나라와 지수의 심장에 밝혔다. 연민이나 동정은 1%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지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그녀는 모든 수치심과 공포를 억누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카드를 내밀었다. 돈을 빌려달라고 온 것이 아닙니다. 거래를 하러 왔습니다. 그 말에 처음으로 권태아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는 몸을 의자에 깊숙이 기댔다. 거래? 당신이 가진 것 중에 나와 거래할 만한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지?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보다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지수는 두 주먹을 피가 나도록 세게 쥐었다. 눈물이 쏟아지려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으며 그녀는 얼음장 같은 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이것이 그녀가 가진 유일한 그리고 마지막 무기였다. 제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가장 굴욕적이고 절박한 말을 내뱉었다. 저를 가지세요. 제 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제 동생을 살려주세요. 정적이 흘렀다. 서울의 소음이 아득하게 멀리 들려왔다. 권태아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검은 눈동자는 너무 깊어서 그 속을 전혀 읽을 수가 없었다. 그는 그녀의 절박함, 그녀의 수치심,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존엄성까지 남김없이 꿰뚫어 보는 듯했다. 지수는 그의 시선 아래에서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그녀는 대답을 기다렸다. 거절당한다면 그녀는 이대로 이 빌딩에서 뛰어내려야 할지도 몰랐다. 시간은 잔인하게 흘러갔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얼마가 필요하지? 권태아의 목소리는 방금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돈의 액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저녁 메뉴를 묻는 것처럼 무심했다. 그의 반응의 지수는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병원에서 요구한 천문학적인 액수의 수술비를 말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 소리만이 거대한 사무실의 정적을 깨뜨렸다. 지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의 처분을 기다렸다. 그의 눈은 여전히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 시선은 마치 그녀의 가치를 매기는 감정사의 눈빛과도 같았다. 좋아.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 돈을 주지. 지금 당장. 지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너무나도 쉽게 나온 승낙에 그녀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녀가 감격에 차서 미처 감사 인사를 하기도 전에 그가 차가운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을 불렀다.
김 비서, 계약서 가져와. 특별관리건으로. 잠시 후 김 비서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그는 지수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서류를 내밀었다. 권태하는 턱짓으로 그것을 가리켰다. 서명해.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아들었다. 수십 장에 달하는 종이에는 빽빽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다. 갑은 권태하, 을은 강지수. 내용은 간단했다. 갑이 을의 동생 강지혁의 치료비 전액을 지불하는 대가로 을은 갑의 소유가 된다. 계약서에는 을이 갑의 어떠한 요구에도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며 갑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외부 접촉도 할 수 없고 지정된 거처를 벗어날 수 없다는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었다. 계약 기간은 갑이 만족할 때까지. 사실상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었다. 지수는 잠시 망설였다. 이것은 단순히 몸을 파는 것을 넘어 그녀의 인생 전체를 저당 잡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지역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비서가 건네는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강지수. 세 글자가 그녀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그녀가 서명을 마친 것을 확인하자마자 권태하는 즉시 재무팀에 전화를 걸어 병원 원무과로 거액을 송금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일 처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신속하고 정확했다. 전화가 끊어지자마 지마자 지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이었다. 강지수 보호자님, 수술비 전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이식 수술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간호사의 격앙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살았다. 동생을 살릴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권태하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권태하는 그녀의 감사 인사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미 다른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마치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는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김 비서에게 명령했다. 김 비서, 수술 끝날 때까지 병원에 사람을 붙여. 수술 경과 보고받고 저 여자는 지정된 곳으로 데려가. 그의 말은 차가웠고 저 여자라는 호칭은 지수의 가슴에 선명한 낙인을 찍었다. 지수는 반론할 틈도 없이 김 비서에게 이끌려 사무실을 나왔다. 그녀는 동생의 수술을 지켜보고 싶다고 애원했지만 김 비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의 명령입니다. 강지혁 씨의 수술 경과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녀는 검은색 세단에 태워졌다. 차는 서울 시내를 벗어나 한참을 달렸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사라지고 낯선 교회의 풍경이 펼쳐졌다. 지수는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동생이 수술대에 올랐다는 사실만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그녀는 이제 권태하의 소유물이었다. 차가 도착한 곳은 도시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된 숲속에 숨겨진 거대한 저택이었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건물은 최고급 자재로 지어졌지만 높은 담장과 곳곳에 설치된 CCTV는 그곳이 아름다운 집이 아니라 감옥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곳이 앞으로 강지수 씨가 머무를 곳입니다. 김 비서가 말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몇 명의 사용인들이 나와 그녀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지수는 거대한 침실로 안내받았다. 방은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보다 더 호화로웠지만 창문은 두꺼운 방탄유리로 되어 있었고 문에는 복잡한 보안 장치가 달려 있었다. 그녀에게는 최고급 의상과 음식,
그리고 그녀가 원할 만한 모든 오락거리가 제공되었다. 하지만 휴대폰은 압수당했고 인터넷 접속은 차단되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저택 안에서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지만 저택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없었다. 지수는 오직 김 비서가 전해주는 동생의 소식에만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텼다. 다행히 지역의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경과도 매우 좋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곧 회복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동생이 안전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지수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권태하는 그녀를 이곳에 가둔 이후로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왜 자신을 이곳에 데려다 놓은 것일까? 계약서에 명시된 대가는 언제 치르게 되는 것일까? 밤마다 그녀는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잠에서 깼다. 그가 언제든 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그녀에게 끔찍한 요구를 할 것이라는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자신이 경매에 팔린 물건처럼 느껴졌다. 구매자는 물건을 사놓고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기 전에 창고에 던져둔 것뿐이었다. 그녀는 이 호화로운 감옥 안에서 자신이 그에게 제공해야 할 몸의 대가를 상상하며 몸서리쳤다. 그는 분명 잔인하고 무자비한 방식으로 자신을 유린할 터였다. 그는 돈으로 그녀의 존엄성을 샀고 이제 그것을 마음껏 짓밟을 권리를 가졌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권태하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러갔다. 지역이 퇴원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까지도 그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 이 기이한 상황은 지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 거액을 들여 그녀를 사들인 이유가 단순히 이곳에 가둬두기 위함은 아닐 터였다. 차라리 빨리 그 대가를 치르고 이 고통스러운 기다림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기다림이라는 고문은 그녀의 신경을 날카롭게 갉아먹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저택이 갑자기 분주해졌다. 사용인들이 부산하게 움직였고 저녁 식사가 평소보다 훨씬 더 성대하게 차려졌다. 지수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가 권태아가 오고 있었다. 그날 저녁 권태아가 저택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공기는 유리처럼 팽팽해졌다. 그는 회사에서와 마찬가지로 흠잡을 데 없는 슈트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를 살짝 풀어낸 모습은 낮보다 조금 더 사적이고 위험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지수가 있는 응접실로 들어서지 않고 식당으로 곧장 향했다. 사용인이 다가와 지수에게 정중하게 그러나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께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준비해드린 의상으로 갈아입어 주십시오. 그것은 요청이 아닌 통보였다. 지수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녀는 순순히 사용인의 안내를 따라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값비싼 실크 드레스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의 몸에 완벽하게 맞는 노출이 심하지는 않지만 우아한 곡선을 강조하는 디자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재단 위에 오르는 재물처럼 느껴졌다. 식당은 거대했고 긴 테이블의 한쪽 끝에 권태아가 앉아 있었다. 그는 지수가 들어서는 것을 보았지만 시선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에 고정한 채였다. 지수는 그의 맞은편 테이블의 반대쪽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아득하게 멀었다. 최고급 요리들이 차례로 서빙되었지만 지수는 아무것도 입에 댈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가 입을 열기만을 기다렸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가 마침내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얼음장 같은 시선이 다시 그녀를 꿰뚫었다. 동생은 어떻지? 그가 물었다. 뜻밖의 질문이었다.
네, 수술은 잘 됐고 회복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지수가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그래, 의사 말로는 예후가 아주 좋다고 하더군. 곧 완치 판정을 받을 거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감정했다. 그는 와인잔을 들어 가볍게 흔들었다. 붉은 액체가 잔을 타고 소용돌이쳤다. 이제 동생은 안전해. 계약의 첫 번째 조건은 이행된 셈이지. 지수는 숨을 죽였다. 첫 번째 조건이라니. 그렇다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조건도 있단 말인가. 그녀는 두려움에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물었다. 이제 제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계약대로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녀는 몸이라는 단어를 차마 입에 담지 못하고 말을 흐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이 호화로운 침실로 끌고 가 짓밟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권태하는 희미하게 거의 비웃음에 가까운 미소를 지었다. 내가 원하는 것, 그래. 물론 받아야지. 내가 지불한 값비싼 대가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수가 앉은 곳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구두굽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지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공포로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그가 그녀의 의자 바로 뒤에 섰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차가운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스쳤을 때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췄다. 그는 그녀를 만지려던 것이 아니었다. 대신 그녀의 앞 테이블에 또 다른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다. 아침에 본 것과 비슷한 두툼한 봉투였다. 지수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올려다봤다. 열어봐. 그가 명령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계약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혼인신고서였다. 남편 란에는 권태하라는 이름이 이미 적혀 있었고 아내라는 비어 있었다. 지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것은 또 무슨 잔인한 농담이란 말인가. 그녀가 충격에 빠져 그를 바라보자 그가 차갑게 말했다. 내가 요구하는 복종은 하룻밤의 유의 따위가 아니다. 난 당신의 몸에는 관심 없어. 그는 테이블 모서리에 기대어 섰다. 내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 아내가 되는 것이다. 강지수. 그 말은 천둥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울렸다. 결혼? 이 악마 같은 남자와 결혼이라니. 이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그 어떤 시나리오보다 끔찍했다. 왜죠? 어째서? 그녀가 경악하며 물었다. 당신 같은 분이 뭐가 아쉬워서 저 같은 사람과,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터져 나왔다. 그녀는 차라리 하룻밤의 굴욕을 견디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권태하의 눈이 위험하게 번뜩였다. 말이 되게 만드는 게 내 일이지. 당신은 내가 왜 그런 거액을 들여 당신을 샀다고 생각하나? 난 자선 사업가가 아니야. 당신은 내게 필요했어. 정확히는 당신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서 내게 완벽하게 소유될 수 있는 여자가 필요했지. 그는 지수에게로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위압적인 존재감에 지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붙였다. 당신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내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해라. 공식 석상에서든 내 집안에서든 내가 웃으라면 웃고 입을 다물라고 하면 다물어. 지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단순한 성적 착취가 아니었다. 훨씬 더 거대하고 음흉하며 잔인한 계략이었다. 그녀는 벼랑 끝에서 지푸라기를 잡은 줄 알았는데 그것은 그녀를 더 깊은 심연으로 끌어당기는 쇠사슬이었다. 싫어요. 이건 계약에 없던 내용이에요. 저는. 그녀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권태하의 말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계약서 제3조 1항. 을은 갑의 어떠한 요구에도 절대적으로 복종한다. 기억나지 않나?
서명은 당신이 직접 했어. 그는 혼인 신고서와 펜을 그녀의 앞으로 밀었다. 당신에게는 거부권이 없어, 강지수. 당신은 이미 내 소유물이니까.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서명해. 그리고 내일부로 당신은 유진그룹의 안주인이자 나의 아내가 되는 거다. 지수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팔기로 결심했었다. 하지만 영혼까지 팔게 될 줄은 몰랐다. 이 남자는 그녀를 철저히 이용할 작정이었다. 그의 권력 다툼을 위한 방패막이로, 혹은 그의 변덕을 위한 장식품으로. 만약 거부한다면요? 그녀가 마지막 남은 힘을 어물었다. 권태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지극히 사무적인 어조로 말했다. 그럼 계약은 파기된다. 당연히 내가 지불한 수술비 전액은 즉시 회수 조치에 들어가겠지. 당신 동생이 다시 중환자실로 돌아가는 건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닐 텐데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지혁의 목숨이 여전히 그의 소나귀에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한순간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리고 다시 더 깊은 지옥으로 떨어진 기분이었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지수는 눈을 감았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혼인신고서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때 꿈꾸었던 결혼이 이런 형태가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아내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강지수. 그녀가 서명을 마치자 권태하는 만족스러운 듯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는 그녀의 눈물을 보았지만 아무런 감흥도 없는 듯했다. 좋아. 이제부터 당신은 이 저택의 안주인이다. 하지만 명심해. 이건 진짜 결혼이 아니라 거래일 뿐이야. 그는 돌아서서 식당을 나가려다 잠시 멈췄다. 내게는 내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당신을 선택한 거다. 그러니 내게 실망을 안기지 마. 내 아내 역할 완벽하게 해내.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잃게 될 테니까. 그의 경고는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밝혔다. 문이 닫히고 거대한 식당에 지수만이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호화로운 테이블 위에 엎드려 소리 죽여 울었다. 그녀는 절망적인 교환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 단지 더 화려하고 더 거대하며 더 벗어날 수 없는 금빛 세 장으로 옮겨진 것뿐이었다. 그녀가 아내라는 칭호를 얻은 지 사흘째 되던 날, 강지수는 숲속에 고립된 저택을 떠나 권태하의 본가로 옮겨졌다. 그곳은 서울 시내에서도 가장 부유한 동네에 위치한 성채라고 불리는 거대한 저택이었다. 사람들은 그 집을 얼음의 성이라 불렀다. 권 씨 일가가 대대로 살아온 곳이었고 그 이름처럼 거대하고 차가우며 위압적이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권태아가 아니었다. 수십 명의 사형인들이 도열해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에는 지난번 저택의 사형인들에게서 보았던 기계적인 복종심 대신 노골적인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마치 동물원에 새로 들어온 이국적인 짐승을 쳐다보듯 그녀를 훑어보았다. 그녀의 짐은 이미 그녀에게 배정된 방으로 옮겨져 있었다. 방은 권태아의 침실과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집안에서 두 번째로 큰 방이었다. 부부의 침실을 따로 쓴다는 것 자체가 이 결혼이 철저한 비즈니스임을 증명하는 듯했다. 방은 호화로웠지만 모든 가구에는 주인을 잃은 듯한 냉기가 감돌았다. 오늘 저녁 7시 가족 만찬이 있습니다. 그에 걸맞게 준비하십시오. 집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용건만 전하고 돌아갔다. 가족 만찬. 지수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가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공식적으로 첫 선을 보이는 자리이자 그녀를 향한 시험대가 될 터였다.
저녁이 되자 전문 스타일리스트들이 들이닥쳐 그녀를 인형처럼 꾸몄다. 권태아가 직접 골랐다는 단정한 네이비 색상의 드레스는 그녀의 신분을 드러내기라도 하듯. 노출은 없었지만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안의 일원이 아니라 권태아가 과시하기 위해 구입한 값비싼 장식품이 된 기분이었다. 만찬이 열리는 거대한 연회장 문이 열리기 직전 권태아가 복도에 나타났다. 그는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무감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왜 당신을 선택했는지 증명해.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거나 경솔하게 굴지 마. 당신은 이제부터 강지수가 아니라 유진그룹 권태아의 아내다. 그의 말은 격려가 아닌 명령이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는 대신 먼저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지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그 뒤를 따랐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방 안 긴 테이블에는 이미 모든 사람이 착석해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수에게로 향했다. 테이블 상석에는 권태아의 할아버지이자 유진그룹의 상왕 권만영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지수를 꿰뚫을 듯했다. 그리고 권태아의 바로 옆자리, 원래대로라면 비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완벽하게 차려입은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오유라였다. 태림건설의 고명딸이자 오래전부터 권태아의 약혼녀로 공공연하게 알려진 여자. 지수가 들어서는 순간 오유라의 입가에 경멸, 어린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마치 지수가 입고 있는 드레스의 가격표를 매기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권태아는 오유라를 무시하고 자신의 자리에 앉은 뒤 지수가 앉을 자리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오유라의 바로 맞은편이었다. 지수가 자리에 앉자마자 얼음장 같은 정적을 깬 것은 권만영 회장이었다. 그는 지팡이로 바닥을 세게 내리치며 권태아를 노려보았다. 태아야, 이게 지금 무슨 천박한 장난이냐. 감히 저런 근본도 없는 것을 이 신성한 자리에 들여?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권태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나이프를 들었다. 제 아내입니다, 할아버님. 어제부로 법적 절차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의 대답에 권 회장은 얼굴이 시뻘개졌다. 아내? 네가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저런 여자가 어떻게 유진의 안주인이 된다는 말이냐. 그때 오유라가 우아하게 웃으며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녀는 지수를 향해 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어머, 태아 씨, 취향이 참 독특해지셨네. 이런 순진해 보이는 분을 어디서 찾으셨어요? 요즘은 돈 몇 푼에 뭐든 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더니 정말인가 봐요. 그 말은 지수의 뺨을 때린 것보다 더 모욕적이었다. 돈 때문에 몸을 팔고 이제는 결혼까지 한 천박한 여자라는 낙인이었다. 지수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두 손을 무릎 위에서 세게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다. 그녀가 모욕감에 몸을 떨고 있을 때 권태하의 차가운 목소리가 테이블을 갈랐다. 오유라 씨. 그는 유라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접시를 응시하며 말했다. 당신은 이 집안 사람이 아니야. 내 아내에게 무례하게 굴 거면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줘.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오유라의 미소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태아 씨, 지금 오유라가 당황해서 외쳤지만 권태하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할아버님, 시대가 변했습니다. 유진그룹의 안주인은 집안 배경이 아니라 제 옆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강지수입니다. 그는 지수를 내 아내라고 칭했지만 그의 시선은 단 한 번도 그녀에게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변호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소유물과 자신의 결정에 감히 흠집을 내려는 자들에게 경고를 날린 것뿐이었다. 지수는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의 재산님을 다시 한번 확인받은 셈이었다. 식사는 지옥 같은 침묵 속에서 계속되었다. 권 회장은 분노에 차서 먼저 자리를 떴고 오유라는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지수를 노려보다가 이내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지수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른 채 그 자리를 지켰다. 식사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지수는 온몸의 기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때 권태아가 그녀의 방으로 들어왔다. 오늘 일로 오해하지 마. 그가 차갑게 말했다. 난 당신을 지켜준 게 아니야.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했을 뿐이지. 지수는 그를 바라보았다. 오유라 씨 때문인가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권태아의 눈이 가늘어졌다. 무슨 뜻이지? 할아버님께서 당신과 오유라 씨의 결혼을 원하셨던 거잖아요. 저를. 그 결혼을 막기 위한 방패로 이용하신 거고요. 권태아는 잠시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눈동자에서 처음으로 흥미롭다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녀가 이 정도까지 파악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그는 대답 대신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방패라. 뭐, 틀린 말은 아니군.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턱을 거칠게 붙잡았다. 하지만 명심해, 강지수. 방패는 필요 없어지면 가장 먼저 버려지는 법이야. 내 눈밖에 나지 않도록 해. 특히 오유라를 조심해. 그녀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랄하니까. 그의 경고를 끝으로 그는 방을 나갔다. 지수는 차가운 방 안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곳은 얼음의 성이었고 자신은 그 성의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에 던져진 가장 연약한 무기였다. 그녀는 권태하의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정작 그녀를 아내로 삼은 남자조차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권태하의 아내라는 칭호를 단지 한 달. 강지수는 매일을 살얼음판 위에서 보냈다. 얼음의 성에서 그녀는 유령 같은 존재였다. 사용인들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권만영 회장은 그녀와 마주치는 것조차 불쾌해하며 노골적으로 식사 자리를 피했다. 그녀는 이 거대한 감옥에서 철저히 고립되었다. 그녀의 유일한 숨통은 일주일에 한 번 허용되는 동생 지역과의 통화였다. 권태아의 감시 아래 이루어지는 짧은 대화였지만 점점 건강을 되찾아가는 동생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이 그녀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녀는 동생에게 자신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차마 말하지 못했다. 이 지옥 같은 평화는 유진그룹의 연례 자선 갈라 행사가 다가오면서 깨졌다. 이 행사는 유진그룹의 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사교계에서 가장 중요한 밤이었다. 그리고 그 행사의 실질적인 주관자는 수년 동안 예비 안주인 노릇을 해온 오유라였다. 권태하는 행사 며칠 전 지수에게 짙은 녹색의 드레스를 던져주듯 건넸다. 그날 밤 당신은 내 아내로서 흠잡을 데 없이 행동해야 해. 오유라가 당신을 주시할 거다. 어떤 트집도 잡힐 빌미를 주지 마.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걱정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이 흠집 날 것을 경계했다. 갈라의 밤이 되었을 때 지수는 완벽하게 꾸며진 모습으로 연회장에 들어섰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화려한 샹들리에 빛 아래서도 빛났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들은 차가웠다. 사람들은 그녀를 권태아를 올가맨 신데렐라 혹은 근본 없는 여자라 수군거렸다. 오유라는 그날 밤의 여왕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화려한 붉은 드레스를 입고 모든 사람의 찬사를 받으며 의도적으로 지수를 무시했다. 하지만 지수는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칼날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폭풍 전의 고요함 속에서 먹이를 기다리는 독사 같았다. 공격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시작되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자선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였다. 오유라가 마이크를 잡고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녀는
우아하게 좌중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 밤 아주 특별한 기증품이 하나 있습니다. 무대 위로 오래된 악보 하나가 조심스럽게 옮겨졌다. 이것은 19세기 낭만파 작곡가인 프레데리크 쇼팽의 미공개 야상곡 넉turn 6필악보로 추정되는 진귀한 물건입니다. 기증자의 요청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히 연주를 선보인 후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연회장이 술렁였다. 진품이라면 엄청난 가치를 지닌 물건이었다. 그때 오유라의 시선이 정확히 지수를 향했다. 그녀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연주를 위해 우리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권태아 회장님의 새로운 아내 강지수 씨입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지수 씨가 결혼 전에 예술 분야, 특히 피아노 연주에 아주 조예가 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를 빛내주실 거죠, 새언니? 오유라는 새언니라는 단어에 독을 묻혀 내뱉었다. 모든 시선이 지수에게로 쏠렸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연주를 거부한다면 그녀는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남편의 체면을 깎고 공식 행사를 망치는 무례한 여자가 될 터였다. 반대로 연주를 한다 해도 문제였다. 이 악보는 처음 보는 것이었고, 만약 연주를 망치기라도 한다면 그녀는 사교계 전체의 웃음거리가 될 터였다. 오유라는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하든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판을 짰다. 권태아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오유라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감히 내 일을 망치지 마라고 말하고 있었다. 지수는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사방이 적이었다. 그녀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심장 소리만이 크게 울렸다. 그녀는 무대 위로 걸어나갔다.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그녀의 등 뒤에 비수처럼 밝혔다. 그녀가 피아노 앞에 앉아 오유라는 승리를 예감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악보를 보면 내 위에 펼쳐놓았다. 지수는 악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떨리던 손가락이 순간 멈췄다. 그녀는 이 악보를 알고 있었다. 그녀가 피아니스트의 꿈을 꾸던 시절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가며 파고들었던 희귀 고문서 자료 속에서 본 적이 있는 쇼팽의 진품이 아닌 그의 제자가 스승을 흉내내어 쓴 습작이었다.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오유라를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을, 그리고 저 멀리 테이블에 앉아 있는 외국인 손님 한 명을 바라보았다. 그는 저명한 클래식 평론가이자 고악보 수집가인 피에르 보몽이었다. 권태아가 공들여 초청한 유진 재단의 가장 중요한 잠재적 후원자였다. 지수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지만 이 악보는 연주할 수 없습니다. 연회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오유라의 얼굴에 노골적인 조소가 떠올랐다. 거봐, 넌 할 수 없지. 이 악보는 쇼팽의 미공개 야상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수의 단호한 말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오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감히 이 신성한 자선 행사를. 지수는 그녀의 말을 자르지 않고 피아노 앞에 앉은 채로 설명을 이어갔다. 이것은 쇼팽의 제자였던 카롤 미쿨리의 초기 습작입니다. 45번 마디의 독특한 화성 진행은 쇼팽의 것이라기엔 너무 조잡하고 잉크의 번짐 상태로 보아 19세기 중반이 아닌 후반의 것으로 보입니다. 쇼팽의 진품이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형태죠. 그녀의 설명은 막힘이 없었고 그 안에는 전문가의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가난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를 꿈꾸었던 재능 있는 피아니스트였다.
그녀는 오유라가 깔아놓은 덫을 자신의 전문 지식이라는 무기로 부숴버렸다. 그때 피에르 보몽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브라보, 브라보, 완벽한 감정입니다. 나도 저 악보를 보고 의심스러웠는데 저 숙녀분의 안목은 실로 놀랍군요. 모든 시선이 보몽에게로 향했다. 그가 인정하자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오유라는 굴욕감에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녀는 유진 재단의 명성에 흠집을 낼 뻔한 가짜 악보를 들고 나온 무능한 주체자가 되어버렸다. 반면 지수는 뜻밖의 통찰력으로 재단의 실수를 바로잡은 현명한 안주인이 되었다. 보몽은 지수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권 부인, 당신의 식견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유진 재단과 함께 한다니 정말 든든하군요. 권 회장님과의 파트너십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해 봐야겠습니다. 권태하는 테이블에 앉은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오유라의 계략을 막지 못했지만 강지수가 스스로의 힘으로 그 판을 뒤집는 것을 목격했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저 연약하고 순종적인 방패가 아니었다. 그녀는 과소평가된 날카로운 가시를 숨긴 장미였다. 그날 밤 얼음의 성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친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을 뿐이다. 기대했던 것보다 쓸모가 있군. 침묵을 깬 것은 권태하였다. 그는 여전히 앞을 보고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아주 미세한 그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감탄이 섞여 있었다. 당신 피아노를 쳤었군. 그것은 질문이 아닌 확인이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조사했지만 그것이 이런 의미인 줄은 몰랐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자선 갈라에서의 승리는 강지수에게 독이 든 성배였다. 사교계에서 그녀를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은 줄었지만 그 승리는 오유라의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오유라는 패배감에 치를 떨었고 그녀의 눈은 지수를 향한 노골적인 증오로 불탔다. 그녀는 더 이상 우아한 가면 뒤에 숨지 않았다. 권태하 역시 미묘한 변화를 보였다. 그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지수를 대하는 태도에서 이전의 무관심은 사라졌다. 그는 종종 서재에서 그녀를 불러 그룹 재단이 검토 중인 문화예술 관련 서류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는 그녀의 식견을 쓸모 있다고 판단했고 그녀를 단순한 방패가 아닌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불안정한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굴욕을 당한 오유라와 자신의 뜻이 꺾인 권만영 회장은 은밀하게 손을 잡았다. 그들은 강지수를 끌어내릴 수 있는 그녀의 지식이나 기품 따위로는 막아낼 수 없는 근원적인 약점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강지수의 원죄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들의 뒷조사는 집요했다. 그들은 강지수가 권태하를 만나기 직전 절망적으로 돈을 구하러 다녔던 행적을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역의 수술비가 입금된 날짜와 시간, 그리고 그 거액이 유진그룹의 비자금 계좌에서 비밀리에 송금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결전의 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권만영 회장은 긴급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이번에는 만찬 형식이 아니었. 무거운 공기가 감도는 저택의 응접실에는 권 씨 일가의 핵심 인물들과 오유라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인 태림건설의 오 회장까지 와 있었다. 지수가 권태하의 뒤를 따라 응접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멸을 넘어선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혐오감이 서려 있었다. 권만영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입을 열었다. 권태하, 네가 저 천박한 것과 노란한 대가가 드디어 도착했다. 오유라가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 뭉치 하나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그것은 권태하의 비서실에서 작성한 내부 보고서의 사본이었다. 거기에는 지수가 동생의 병원비를 대가로 권태하에게 특별 관리를 제안한 정황과 그 대가로 거액이 오간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어디 변명이라도 해보시지, 새언니. 오유라가 잔인하게 웃으며 말했다. 동생 목숨값으로 회장님 침실에 뛰어든 기분이 어땠어요? 갈라에서 고상한 척 피아노를 논할 때 속으로는 역겹지 않았나요? 지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이자 비밀이 모든 적들 앞에서 발가벗겨졌다. 그녀는 권태하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턱선은 분노로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권만영 회장이 결정타를 날렸다. 이 추잡한 거래가 언론에 공개되면 유진의 명예는 바닥에 떨어질 거다.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이 집에서 꺼져라, 이 더러운 거사. 지수는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하지만 그녀가 무너지기 직전 오유라가 더 잔인한 칼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지역의 목소리였다. 누나, 고마워. 누나가 보내준 후원자님 덕분에 나 정말 열심히 재활하고 있어. 오유라는 휴대폰을 흔들며 속삭였다. 내 동생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 자기 누나가 몸을 팔아서 자기를 살렸다는 걸 알면 과연 그 연약한 심장이 버텨낼 수 있을까? 아니면 충격으로 병이 재발할지도 모르잖아? 그 순간 지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지역. 그녀가 모든 것을 버티게 한 유일한 이유. 그들은 지금 지역의 목숨을 담보로 그녀를 협박하고 있었다. 안 돼. 제발. 지역이한테만은 그녀가 애원하며 무릎을 꿇으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그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암처럼 들끓는 억눌린 분노의 목소리였다. 권태하였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눈은 오유라를 향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살기마저 감돌았다. 감히 내 것을 건드려? 그의 낮은 목소리에 응접실의 공기가 진동했다. 오유라가 주춤했다. 태아 씨, 지금 저 여자 편을 드는 거예요? 저 여자가 당신을. 닥쳐. 권태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오유라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할아버지인 권만영 회장 앞에 섰다. 할아버님, 유진그룹의 명예가 그렇게 중요하셨습니까? 태림 건설과의 정략 결혼을 위해 제 아내를 이런 식으로 짓밟으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는 지수를 제 아내라고 불렀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들고는 태연히 찢어버렸다. 이깟 종이 쪼가리가 뭐가 중요하지? 그래, 내가 샀다. 강지수, 내 돈 주고 내가 샀어. 그래서 뭐? 모두가 그의 폭탄 선언에 경악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신들이 착각한 게 하나 있어. 난 내 물건을 남에게 빼앗기는 걸 병적으로 싫어하거든. 특히 당신들처럼 천박한 방식으로 내 것에 흠집을 내는 건 더더욱. 그는 오 회장을 바라보았다. 오 회장님. 태림건설이 지난 5년간 유진그룹의 하청을 받으면서 조성한 비자금 내역서 제가 어제 검찰에 넘길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당장 터뜨릴까요? 오 회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권만영 회장을 바라보았다. 할아버님의 그 소중한 명예 제가 지켜드려야죠. 하지만 제 방식대로 할 겁니다. 이 시간부로 유진그룹과 태림건설의 모든 파트너십을 파기합니다. 이 결정에 반대하는 이사진은 모두 해임시킬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유진그룹의 막대한 이익을 포기하는 자폭과도 같은 선언이었다. 그는 자신의 왕좌를 걸고 오유라와 권만영 회장의 연합 전선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그룹의 이익을 희생했다. 권 회장과 오 씨 일가는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권태아가 이 정도로 강하게 나올 줄은, 그리고 그가 이런 치명적인 카드, 태림건설, 비자금을 쥐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권태아의 얼음 가면 뒤에 숨겨진 것은 냉철한 이성이 아니라 모든 것을 불태울 수 있는 광기 어린 집념이었다. 그들이 혼란에 빠진 사이 권태아는 멍하니 서 있는 지수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아 끌었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응접실을 나와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문을 잠근 그는 지수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지수는 여전히 공포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왜, 그렇게까지?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냥 나 하나 버리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룹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이 남자는 자신을 쓸모있는 방패 정도로만 여기지 않았던가. 권태아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통제력을 잃은 모습이었다. 그는 지수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이유? 내가 말했잖아. 난 내 것을 빼앗기는 게 싫다고. 하지만 이건.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당신은 나를, 그래, 그가 소리쳤다. 처음엔 그랬어. 처음엔 그저 방패가 필요했어. 할아버지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유라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런 배경도 없고 내게 완벽하게 소유될 수 있는 당신이 필요했어. 그의 고백은 날카로운 파편처럼 지수의 가슴에 밝혔다. 역시 그랬다. 그녀는 그저 도구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이 그녀를 붙잡았다. 그런데 당신이 모든 걸 망쳐놨어.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얼음성에 균열이 가고 있었다. 갈라에서 당신이 그 피아노 앞에 앉았을 때 난 내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 당신은 그저 순종적인 인형이 아니었어.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이마가 그녀의 이마에 닿을 듯 가까워졌다. 그들이 내 동생을 입에 올렸을 때 난 견딜 수가 없었어. 감히 내 여자의 가장 약한 곳을 건드리는 걸 용납할 수 없었다고. 내 여자, 그 단어가 서재 안에 울렸다. 그는 그녀의 용기와 품위, 그리고 그녀가 가진 예상치 못한 강인함에 매료되었음을,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겼음을 가장 격렬한 방식으로 인정하고만 것이었다. 서재 안의 공기는 권태하의 격정적인 고백으로 인해 뜨겁게 달아올랐다. 내 여자. 그 단어는 지수가 지금껏 들어본 그 어떤 말보다 더 무겁고 혼란스럽게 그녀의 심장을 내리눌렀다. 그녀는 자신을 소유물, 방패, 혹은 쓸모있는 장식품으로 여겼던 남자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얼음 같던 그의 눈동자가 지금 이 순간 억누르지 못한 감정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다. 권태아 역시 자신이 내뱉은 말에 놀란 듯했다. 그는 평생을 감정의 통제 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오유라가 지역의 이름을 입에 올린 순간 그의 이성은 끊어졌다. 그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맹수처럼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어느새 유진그룹의 왕자가 아닌 강지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거친 숨을 고르며 지수에게서 한 걸음 물러섰다. 방금 전에 폭풍 같던 모습은 사라지고 다시 냉철한 CEO의 가면을 쓰려 애쓰는 듯했다. 하지만 한 번 드러난 균열은 쉽게 봉합되지 않았다. 그는 지수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지 못하고 서재 창밖에 어둠을 응시했다. 그날의 격렬한 대립 이후 얼음의 성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다. 권태아의 선전포고는 빈말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태림건설의 비자금 스캔들 일부가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언론에 흘러나왔다.
동시에 유진그룹 이사회는 권태아가 상정한 태림건설과의 전면적 관계 단절 안건으로 발칵 뒤집혔다. 권만영 회장은 격노했지만 손자의 광기 어린 결단력과 그가 쥔 치명적인 카드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태림건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유진그룹에도 막대한 손해였지만 비자금 스캔들이 전면적으로 터지면 태림은 물론 유진그룹의 명예까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터였다. 권 회장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결국 손자의 뜻을 받아들였다. 오유라와 태림건설은 사교계와 재계에서 순식간에 자취를 감췄다. 권태아는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는 자신의 왕좌를 완벽하게 지켜냈지만 그 승리의 방식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는 가장 냉철해야 할 순간에 가장 감정적인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오히려 모든 것을 제압했다. 몇 주가 흘렀다. 성을 감돌던 살얼음 같은 긴장감은 사라지고 무거운 고요함이 찾아왔다. 지역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지역은 누나가 연결해준 유진 문화재단의 후원으로 다시 음악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며 기뻐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지수는 그녀가 유일하게 마음을 붙였던 온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권태아가 조용히 온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슈트가 아닌 편안한 스웨터 차림이었다. 지난번 서재에서의 폭발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그는 지수 앞에 작은 테이블에 멈춰 섰다. 그리고 두 개의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다. 지수는 숨을 죽였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날 사무실에서 보았던 계약서와 저택에서 보았던 혼인신고서가 떠올랐다. 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워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얼음장 같지 않았다. 그는 첫 번째 봉투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이혼 서류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이미 내 서명은 마쳤소. 당신 동생은 완치됐고 당신을 위협하던 것들도 모두 사라졌지. 우리의 첫 번째 계약은 이걸로 완벽하게 끝났소.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권태아. 그의 이름 석자가 깔끔하게 서명되어 있었다. 이 서류와 함께 당신과 동경생이 평생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재산을 당신 명의로 돌려놓았소. 당신은 당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고 이건 그에 대한 정당한, 아니 부족한 대가요. 당신은 이제 자유요. 그는 그녀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동생을 지키고 얻어낸 완벽한 자유. 하지만 지수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심장이 이상하게 저려왔다. 그때 그가 두 번째 봉투가 아닌 자신의 손을 그녀 앞으로 내밀었다. 그건 당신의 권리요. 그가 이혼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이건 나의 요청이요. 지수가 고개를 들자 그의 흔들림 없는 눈동자가 그녀를 담고 있었다. 첫 번째 계약은 강압적인 소유에 관한 것이었소. 하지만 이건 거래가 아니오. 그는 심호흡을 했다. 평생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요청해 본 적 없는 남자처럼 보였다. 머물러 주시오, 강지수. 당신을 샀던 소유물로서가 아니라 내 곁을 지켜줄 아내로서 내 얼음성을. 당신의 온기로 채워줄 유일한 사람으로서. 그는 그녀의 과거, 그녀의 희생, 그녀의 고통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품위와 강인함에 매료되었다. 나는 당신을 아내로 삼았소. 법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하지만 이젠 당신이 나를 남편으로 선택해 주길 바라오. 지수는 그의 내밀어진 손과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는 동생을 구하기 위해 이 지옥에 발을 들였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동생의 생존이었다.
그 목표는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그녀는 자유로웠다. 이제 처음으로 그녀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었다. 그녀는 권태아를 바라보았다. 차갑고 잔인하며 모든 것을 가졌지만 누구보다 고독했던 남자.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악마가 되었던 남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한순간에 내던질 수 있었던 남자. 그녀는 그의 얼음가면 뒤에 숨겨진 뜨거운 진심을 보았다. 지수는 천천히 이혼 서류를 테이블 반대편으로 밀어냈다. 그녀는 그가 제안한 막대한 재산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유를 얻었지만 이제 그녀의 심장은 다른 것을 원하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손을 그의 내밀어진 손 위에 겹쳤다. 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손이 닿자 미세한 온기가 전해지는 듯했다. 병든 동생을 구하기 위해 CEO에게 몸을 맡긴 그녀. 그러나 그는 그녀를 아내로 삼았다. 세상은 그렇게 말할 터였다. 하지만 그 끝은 아무도 몰랐다. 그는 그녀를 아내로 삼았지만 이제 그녀가 기꺼이 그의 아내가 되기로 선택했다. 강압적인 계약은 끝났고 운명이 시작되고 있었다. 1년 후 한때 얼음의 성이라 불렸던 권씨, 저택의 응접실은 따뜻한 햇살과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수가 유진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저택은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살롱으로 종종 개방되었다. 지역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누나의 재단에서 후원하는 오케스트라의 최연소 단원으로 활약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누나의 희생에 빚진 마음이 아니라 누나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든든한 동생이 되어 있었다. 권태아는 여전히 유진그룹의 냉철한 총수였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변했다고 말했다. 그의 눈에 인간적인 온기가 돌기 시작했고 특히 아내와 함께 있을 때면 그의 입가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부드러운 미소가 걸리곤 했다. 그날 오후 지수가 온실에서 직접 가꾼 장미를 꽂고 있을 때 권태아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피곤해 보이는군. 그가 낮게 속삭였다. 지수는 그의 품에 기대며 미소 지었다. 그래도 행복해요. 이 성이 이젠 정말 우리 집이 된 것 같아서요.